주택 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제 부모와 같이 살다가 부모 품을 벗어나서 뭐 원룸에서 하숙집 자취방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결혼을 하거나 또 결혼 안 하더라도 월세, 전세로 살다가 또 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그거를 종자로 삼아서 이제 서울 외곽에 또 대도시 외곽에 작은 아파트들 집을 구하고 빌라를 구하고 거기서 아이를 놓고 이러면서 더 이제 교육 여건이 좋은 그런 동네로 이사가고 싶고 평수도 늘리고 싶고 이렇게 변해가는 이 인생을 가지고 저는 주택의 사다리라고 표현을 했고 그거를 얼마나 쉽고 빠르게 해드리느냐에 저는 정부 이 주택정책의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주택정책 목표가 주거의 안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저는 이 사다리를 어떻게 쉽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드리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전세 월세도 살 형편이 안 되는 그런 경제적인 여건도 안 되는 그런 저소득층, 빈곤층, 장애인, 또 빈곤 노인층, 또 청년 실업자들, 또 무주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거복지는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 거기에는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내지는 LH공사 같은 그런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가지고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정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은 정말 경제적 형편이 안 되지만 인간으로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과 가치를 가지면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그 헌법 10조와 34조의 그걸 보장하는 그런 이 주거복지 또 그 주거복지라는 거를 아까 사대리라는 개념으로 좀 광의로 해석해서 어떻게 우리가 젊을 때부터 또 중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정말 자기 집에 이 자기 혼자만의 어떤 자기 가족과 함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을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공하느냐 이 문제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제가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손재영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과 UC 버클리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요. 국토연구원과 KDI를 거쳐서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손재영의 부동산 칼럼을 아주 오래전부터 꾸준히 써오셨고 제가 손 교수님한테 책을 받은 게 이게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라는 이 책을 손 교수님은 받아서 아주 열독을 했는데 여기 아주 우리 언론에 칼럼도 많이 기고를 하시고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다 세우시고 정립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모셔서 예, 손재영 교수님은 이 정치권 여의도에는 정말 얼씬도 안 하시는 분인데 정말 어렵게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영 교수님은 부동산 여러분 114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부동산 114를 창업을 하시고 거기 대표이사를 지내셨고 미래에셋의 부동산 연구소 소장을 하시고는 명지대 지금 부동산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셨습니다. 코로나 시대 부동산의 앞날이라는 이 책을 대표 저자로 최근에 쓰셨고 오늘 또 제가 한 권 더 선물을 받았는데 임대주택 산업론이라는 이 책도 대표 저자로 집필을 하시고 아주 왕성하게 실무와 이론을 다 제공하신 이상영 교수님이십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현 교수님도 여의도에서 제가 잘 못 뵀는데 특별히 두 분을 모시고
다른 것보다 제가 말을 좀 줄이고 첫 번째 질문부터 먼저 좀 두 분한테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지금 심각한 게 임대차 시장입니다. 우리가 전월세 대란이라고 부르는 임대차 시장이고,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경기도 화성인가요? 거기에 민간 임대 아파트에 사람들이 새벽 12시, 1시부터 담요를 덮고 줄을 서가지고 혹시 민간 임대 아파트에서 나오는 전세가 몇 개라도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거 선착순으로 그거 하려고 줄을 서가지고 있고요. 또 지금 방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 가신 데가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라는 데인데, 제가 보니까 그 3개 단지를 청약을 받았는데 그중에 제일 높은 게 535대 1입니다. 역사상 제일 높은, 최근에 이 청약 경쟁이라는 게 무슨 로또 당첨이다 이래가지고 이래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진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불편해도 좀 기다려라, 견뎌라, 참아라,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또 국토부 장관은 지난번 7월에 민주당이 그냥 단독 통과시킨 임대차 3법, 그것 때문에 지금 전월세 난이 온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참고 견디면 괜찮은 건지, 우리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 임대차 3법의 영향과 전월세 대란이 일으켜온 이유와 앞으로 해법까지 좀 섞어서 우리 전세 문제부터, 전월세 문제부터 먼저 좀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손재윤 교수님께 전월세 이 대란 왜 이렇게 돼 있고, 제일 중요한 핵심 문제가 뭐고, 또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될 건지,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진짜 고통받고 있고, 우리 언론 보도만 봐도 그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데, 진짜 참고 기다리면 문제가 해결될 건지 우리 송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참고 기다려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비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전세 가격이 끝없이 올랐던 적이 오늘 처음이 아닙니다.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죠. 서울 수도권의 주택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이십니다. 하락하든지 아니면 증가하지 않는 때였는데, 전세 가격은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나 하면 전세를 주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이익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전세금이라도 받아서 이걸 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금은 당연히 많이 받으려고 하고요. 근데 저금리예요. 전세금을 굴려봤자 나오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죠. 그러니까 월세 물건은 꽤 많은데 전세 물건은 시가 만드는 이런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입자들 입장에서도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세입자들이 선택적인 세입자였습니다. 집값은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지금 집 살 필요 없다. 전세 들어서 살다가 또 좋은 집 나오면 또 좋은 집 전세 들자. 지금 세입자 입장도 그렇고 집주인 입장도 그렇고 전세 가격이 올라도 큰 문제시 삼지 않았고요. 또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상외로 수주롭게 좀 진행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은 시장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주택시장이 반응을 하는 그런 점진적인 변화의 과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그때랑 사실이 많이 다릅니다. 매매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요. 또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다들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시장에 적응을 해서 내가 여기에 좀 맞춰 살지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정책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교란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임대차 3법이 물론 그중에 대표적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법입니다만, 이 임대차 3법 이전에 있었던 20몇 번에 걸친
이번 정부의 여러 가지 주택 대책들이 주택 시장이라는 생태계를 쥐고 흔든 거죠. 이 주택 시장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능력과 각자 자기의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를 몇 년을 두고 고민을 하면서 선택을 하는데 그 몇 년에 걸칠 선택이 전부 다 좋은 선택이 아닌 걸로 정책이 다 낙인을 찍어버리고 돈이 들어올 길도 말라버리고 세금은 또 엄청나게 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죠.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세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교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세난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전과는 달리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전세난이 아닌가라고 레이블을 붙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자정을 더 나빠질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최근 8월, 9월에 월간 서울시의 전세가격, 전세보증금 가격이 월 1%를 초과하고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전세난은 이제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내년 되면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정부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그 정책 일종의 역전이 있기 전에는 이 사정은 개선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참 고민이죠. 그리고 정부는 일종의 체면을 받아서 뭘 받아서는 간에 지금까지 내놨던 정책들을 거둬들이기 힘들 거고 시장의 상황은 더 나빠질 거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는 이런 사정이 내년도 1년 내내 계속되지 않을까. 이게 참 걱정입니다. 예. 이승현 교수님도 우리 전세난에 대해서 예. 제가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나 아니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같은 경우의 개정의 내용이 사실은 이제 우리 임대시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아시는 분은 이게 참 잘못됐다라는 것을 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를 몇 개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괜찮으시는 분?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이제 국토부가 매달 발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지금 많을 때는 한 22만 호, 그 다음에 적을 때도 한 17만 호 정도, 지금 최근에 한 17만, 18만 정도. 그러니까 요컨대 임대차 계약 확정일자 신고를 매달 20만 건 정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누적으로 얼마냐면은 166만 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그럼 올해 어떻게 될 거냐? 200만 건이 넘어갈 걸로 보고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계약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한 200만 건 내지 300만 건에 달하는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을 하고 있느냐?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그걸 일단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자가점유율이 얼마냐면은 2019년에 61.2%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가장 자가보유율이 낮았던 데가 2014년인데 그때 58%였어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약 3.2%포인트 정도 자가보유율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 자가점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가보유를 했다 해서 그 집에 꼭 자기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3.2% 있습니다. 약 65만 가구인데 그래서 이 자가 점유율도 55.6에서 지금 58%로 조금 증가가 됐어요. 자가율 같이 증가. 거꾸로 얘기하면 임차는 얼마냐면은 2014년에 46.4였고 현재 4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에 4명은 임차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월세 비중이 얼마냐면은 6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차를 하는 사람 중에 60%는 월세를 살고 있고 40%가 전세를 살고 있고 이 구조의 별 변화가 지금까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사람들은 다 상향 이동을 원하죠. 전세 사는 사람은 자가를 원하고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거실태 조사에 보면은 상향 가구가 몇 퍼센트냐면은 28.6%. 그러니까 현재 2019년에 조사를 봤을 때. 그래서 가장 많은 이동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자가 중에 23.4%가 전세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다리를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다리는 뭐냐면 뭐 월세에서 전세, 전세에서 자가라는 사다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의 이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을 제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가 지금 2018년 기준으로 2천만 구가 좀 안 되는데 이 중에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1,130만 가구고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830만 가구 정도 추정을 해봅니다. 이게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냥 그 통계들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830만 중에 소위 제도권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에 살거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300만 가구. 그럼 나머지 530만 가구 정도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개인한테 그냥 집을 빌려서 살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 비제도권의 530만 가구 바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반면에 저 300만 가구는 굉장히 엄격한 그 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임대주택의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계속해서 꾸려갈 거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민간임대특별법에 의한 또 공공임대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있는 개인 간 계약이라는 것은 사실 민법적인 그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언가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 사회적인 관행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놀랍게 이걸 바꾼 거예요. 그래서 민간임대특별법은 사실 이 정도 초기에도 굉장히 장렬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5년에 이게 임대주택이 59만 호가 있었습니다. 등록된 게. 근데 지금 19년 말에 150만 호까지 늘었어요. 그래서 소위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양도세와 재산세 혜택을 본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50만 호가 등록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요번에 법 개정에 의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외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자체를 바꿨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바꿨냐면은 4년은 폐지를 했고요. 8년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할 주택들에 대해서 아파트의 경우는 다 폐지를 시켰어요. 약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대략 36만 원이었고요. 전체 등록된 주택 중에. 그래서 현재 100만 호가 남은 상태고 이 남은 100만 호들도 사실은 세제 혜택이 거의 다 없어져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걸 유지할지 신규로 사실 들어오는 건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 기존 거조차도 계속 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가지고 있는 안은 뭐냐면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거야. 지금 얘기 드린 건 다 민간에 대한 얘기고 공공을 얼마로 늘릴 계획이냐면 2025년에 240만 원 해서 그때 10%가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우리의 임차를 살고 있는 사람 비율이 얼마냐고 그랬냐면 42% 정도 됩니다. 그럼 10%는 공공이 살 수 있는데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머지 30%는 어디가 사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민간임대에 살아야 하고 그 중에 제가 보기에는 훨씬 관리를 잘하고 있는 민간임대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업자를 관리하는 영역에 100만 원만 남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냥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임대법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전월세 상한제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계약갱 청구권도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유럽에서 과연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임대차 보호법을 한 번에 바꿔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쓰고 계약갱 청구권을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얘기하는 네덜란드가 75%밖에 하지 않고 있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나라가 잘 보시면은 기존 임차인을 규제하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도 뭐 신규 임차인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신규 임차인만 안 할 뿐 아니라 일부 신규 임대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대도시의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 지금 전월세 상한제나 계획된 청구권이라는 게 이렇게 한 나라의 모든 임대들 한꺼번에 상한제와 규제를 하고 계약갱신을 한 나라는 제가 아는 한에 없습니다. 그럼 애시당초에 이걸 왜 검토 안 했냐? 제가 거기 검토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2법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을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DB가 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을 해보시죠. 이게 그러면 전월세 신고가 안 됐는데 뭘 가지고 이 그 임대차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오겠죠. 자, 이게 몇 개가 있는지 알죠? 현재 6개가 있습니다. 그냥 그 법률 공단에. 그래서 거기서 그걸 그냥 처리해야 되는데 그 처리할 수 있는 사실은 그 민원의 내용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별에서 보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거 다 점검했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전월세 신고 다 받고 하고 싶으면 그때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지금 해버리니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른 건 다 제껴두고 가장 큰 문제가 집주인 거주라는 문제예요.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는 순간 모든 게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들어오는 걸 막기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그 집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오겠다는 걸 어떻게 만드냐라는 논리인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정말 거주하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거주하러 들어올 생각은 없지만 내보내기 위해서 거주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온갖 가지 케이스가 지금 시장에서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면 엄청난 혼란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사람 도대체 이 계약을 하는 게 가능한 것인지 또 이렇게 해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또 어느 순간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하겠다 그러면 못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나가보면은 모든 물건의 가격은 거의 배로 뛰었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이 법을 계속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아무런 법견이 없는 상태로 간다는 것이 이 국민한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어도 한 달에 20만 건은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두가 혼란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외국에서 실제 운영했던 사례들하고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의 운영 방식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들은 좀 이따 또 나누는 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손재 교수님께서 아까 내년에도 전세난이 더 심해질 거다.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우리 이상현 교수님께서도 830만 원 중에 300만 원 가까이 제외한 530만 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데 그거를 그냥 전국에 동시에 그냥 지금 건드려 놔가지고 완전히 처리해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 국회에서 입법을 하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법을 만들었다가 바로 법을 백지화시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내년에 전세난이 더 심해지고 지금 전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 저런 고통을 겪는다면 그러면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그걸 백지화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이거를 우리가 뭐든지 건드릴 수 있는 제한이 없이 만약 해결책을 찾아본다면 그럼 임대차법 세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이 뭡니까 그 전월세 상한제
그거 지금 그러면 백지화시키고 취소하고 과도기의 혼란은 그러면 적절히 조정하면서 그 이번에 임대차법 통과되기 이전으로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법이 그대로 간다고 보고 이 법을 뭐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국민들이 계속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 해법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말씀을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해법은 없다. 문제가 더 악화돼서 국민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보자 라는 점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를 들면 임대차 3법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해도 사람들이 완전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한번 세게 맞았다라는 기억이 있고 이 시장에 내가 함부로 뭐 내 돈을 투자하거나 내 집을 내놓거나 이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벌써 수십만 수백만의 국민들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태계가 무너진 거죠. 그 아주 델리케트하게 고상희 교수님 말씀하신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참여를 해서 일종의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임대도 놓고 인수도 놓고 이런 아주 어려운 결정들을 해가면서 지금 유지되고 있던 그 임대시장이 근본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이 되니까 단순히 뭐 법령기를 바꾼다고 해서 개선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 나쁜 것은 지금까지의 임대주택 공급자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들입니다. 지금 530만 가구라고 지금 이상현 교수님께서 최근에 통계를 보여주셨습니다만 그 530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 또는 다가구 소유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일자 한 번 받은 거 없어요.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준다라고 하면 지금 뭐 표준건축비만 해도 평당 660만 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20평 주택을 짓는다라고 해도 얼마가 되겠어요? 뭐 1억 3천만 원가 땅값 제외하고 그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 530만 가구라는 엄청난 주택을 정부로부터 일전 한 푼 안 받고 민간들이 다 그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갭 투자를 하고 있다. 또는 너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뺏어서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뭐 이 사람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세금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는 유지하지 못하겠다. 이러면서 전부 디시전을 이제 다 끊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 의원께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법을 생각해봐라. 그 해법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까지 수십 차례의 대책을 통해서 이렇게 나쁜 상황이 됐는데 또 수십 차례의 대책을 통해서 조금씩 그 상황이 개선이 되는 것이 한두 개의 대책, 뭐 임대차 3법을 폐지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개선된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돼요. 그래서 아쉽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대책은 없다. 다만 하나씩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그런 프로세스에 접어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주택이나 주택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바꾸는 그런 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송 교수님, 그것도 제가 정치를 했던 제가 듣기에는 조금 비현실적인 과정인데 이제 더 나빠질 때까지 더 막 이게 최악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권의 뭐 무슨 국토부 장관이나 민주당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 생각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생각이 바뀔 것 같이 기대를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생각이 전체 안 바뀐 사람들 같거든요. 예컨대 다주택자 530만이라는 저 물량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차의 대부분의 물량을 상당부분 물량을 공급하는 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지금 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올리고 양도세 올리고 세금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세금 올리면 이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담이죠. 부담인데 이 세금을 이렇게 도망갈 구멍 없이 다 올려버리니까 일단은 안 팔고 이제 들고 있는데 근데 이 집 가진 사람도 저런 식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통을 주고 또 집을 전세나 월세나
정말 좀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에 찾아야 될 사람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적어도 우리 야당이라도 이 전월세 문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해법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송 교수님 말씀은 이제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임대차 이 입법 정도를 원위치 시키는 정도로는 지금은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좀 난감한데. 우리 이상희 교수님은 혹시 솔루션이 아, 있으실까요? 이상희 교수님. 뭐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무작위나 말씀드렸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이게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좀 이해가 좀 떨어진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2년을 저희가 보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2년을 보장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일본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많은 나라가 예전에 하던 전월세 방안, 그러니까 임대료 통제라는 것을 사실은 지금 되게 완화를 한 경우가 많고, 또 그것을 실제로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제 사회적인 제도나 이런 기구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이제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금 법에는 그냥 집주인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실제로 거주한 게 맞으면 무조건 나가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제도를 도입한 유럽 국가들이나 뭐 사실은 일본에도 일부 남아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집을 주인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임차인의 조건이나 여건하고 이 임대인의 조건의 여건을 사실상 판결을 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어느 쪽이 정말 여기에 더 들어와야 될 만큼의 필요성이 절실한 게 그래서 우리가 정당사유제라고 얘기해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냥 거기다 그렇게만 써놨으니까 그냥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런 식의 상황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고, 일단은 계약갱신 청구권에 의해서 자기 주택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단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정말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난번 11월 10일 날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조정을 한 사례가 있는데 40% 올리겠다고 주인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 그럼 계약갱신 청구 쓰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실거주 하겠다 이렇게 또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하러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조정을 하는데 보니까 좀 40%도 좀 지나치. 이분이 정말 실거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조정의 결과가 뭐냐면 그럼 좀 낮춰서 합의하자. 그래서 25%를 올리기로 하고 합의가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전월세 상한제 5%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합의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 상한과 그걸 안 지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긴 했는데 사실은 한 번을 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4년을 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당사자 합의면은 이거를 더 올릴 수도 있고 5%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갱신 청구권도 4년뿐인데 그럼 지금 실제로 우리 임대차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냐? 이 주거실태조사 통계에 의하면 3.2년을 살고 있어요. 평균. 그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정도는 대부분 주인들이 그냥 계약을 하는 상태예요. 현재도.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럼 전월세 상한제 5%라는 것도 꼭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러면 4년을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3년이나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한 1년 조금 더 살게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법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굉장한 의문이고, 또 이것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결국 유럽이나 이제 정당사회제처럼 어느 쪽이 더 사는 게 더 정당한가에 대한 그런 기구의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기구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그걸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서로 의심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들어오나? 또 반대로 또 갑자기 이 사람이 내가 집을 샀는데 나 계약갱신 청구권 쓸게 이러면은 또 그 산 사람이 못 들어와.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지금 초래되는 법이 약간 답이 없는 상태라는 느낌을 제가 받게 돼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뭔가 개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이런 불확실한 뭐 이렇게 엄청난 결정이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에 얼마나 살 거고 얼마를 가지고 살 거고 또 그 집을 사고 팔고 어디 나가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게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개하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럼 모든 확인을 예를 들면 중개사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가 돼버렸고 이분들 책임질 수는 사실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애시당초의 법 자체가 그냥 좀 이상한 표현 잘 굴러가게 만들어졌다면 그래도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쨌든 그런 현실적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것들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좀 개정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집주인 주거라는 것 딱 한 구절 넣어놓고 알아서 당신들이 조정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지난번 언론 보도에 보면 민주당에서도 6월인가요? 이 임대차법 이대로 통과되면 전세 시장에 큰 혼란이 날 거다. 전세 물량은 사라지고 전세값은 치솟고 그다음에 어떤 임대의 어떤 결국 임대주택의 품질은 저하되고 이런 식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놓은 보고서도 민주당 안에 있었다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7월 달에 그냥 막 통과시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도대체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혜택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누가 좋아하길래 도대체 이 민주당은 또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이렇게 무리하게 통과시킨 거냐? 여러분 보셨다시피 대한민국의 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뒷돈을 주고 뭐 700만 원인지 2천만 원인지 주고 자기 겨우 뭡니까 임차인을 달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 교수님 자꾸 해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방금 이상현 교수님은 이 법을 선진국이 하듯이 전국에 동시에 한꺼번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임대차법을 그래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예컨대 좀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일의 동네만 이렇게 골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법이 정착될 때까지는 좀 더 아까 실거주 문제나 자가거주 이런 계약갱 신청과 이렇게 서로 칼을 가지고 막 갈등을 빚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그래도 지금은 돌파구를 마련해야지 지금 국민들이 죽어나는데 송 교수님 마지막으로 꼭 이 문제에 대해서 큰 말씀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017년 12월 13일에 발표된 이번 정부에서 발표된 그런 임대주택 대책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때 지금 4년 일반 임대에 대해서는 뭐 임대소득세 30% 감면하고 이런 것도 있고요. 8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준공공임대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양도소득세도 좀 깎아주고 이런 걸 했죠. 이번 정부에서 했습니다. 그거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임대주택을 이용해서 대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근데 그 혜택들을 다 쳐내고 이 사람들한테 갑자기 중과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정부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 이번 정부에서 줬던 그 당시로서는 임대주택 공급자들이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서 무주택자들한테 주택을 제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주자. 그래서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나와야지 사람들이 그 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그 혜택을 주고 무주택자들 도와줘라. 뭐 이런 정도의 정신으로라도 돌아가면 지금보다는 한결이 마켓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보다 더 해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근데 뭐 갭 투자다 또 뭐 영끌이라고 영혼을 끌어 써가지고 하면서까지 대출 받았습니다. 이런 건 사실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갭 투자 옛날부터 해왔던 거고 또 집을 자기 돈 100%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대출 받아서 또 뭐 식구들 보태가지고 뭐 그런 사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일종의 그 도구만 비슷한데 빠져가지고 그런 것 같고 하나 좀 약간 다른 주제가 이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는 것 중에 또
이 민주당의 소위 말하는 무슨 뭐 대선 후보가 될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것 중에 공공임대주택을 이 주택을 그냥 단순히 저소득층, 빈곤층, 청년 실업자 이런 분들 진짜 경제적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의 차원을 넘어서 어디 중형 사이즈의 공공임대주택까지 대량으로 공급해가지고 하겠다. 거기에 이제 뭐 소위 말하는 기본주택 개념 같은 거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런데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LH공사나 서울 같은 뭐 SH공사나 이런 이제 공기업들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동원해가지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영 교수님부터 그럼 먼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임대주택을 그러니까 중형까지 늘려가지고 어지간히 집 없는 분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렇게 살도록 앞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예산도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LH공사 같은 데 도대체 앞으로 그 재정 수지나 이런 게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한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10%까지 그러면 10%가 240만 원이에요. 그럼 지금 아마 한 150만, 한 16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앞으로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이제 공급을 할 계획이 원래 잡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주택을 그 정도까지 늘리려고 할 때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은 무슨 재원으로 하냐? 그게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해서 청약자 자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약자는 결국 내 집을 갖고 싶어서 돈을 넣은 사람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 이런 구조거든요. 따라서 엄밀한 면에서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예산 구조로 이걸 얼마나 늘릴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금방 한계에 부닥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이제 민간 쪽 자금을 가지고 오고 뭔가 공공에서 좀 지원해주고 이런 구조. 그래서 그건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공공임대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회주택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컨대 이제 그러면 공공임대도 질적으로 개선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과연 중산층까지 공공임대로 다 제공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지금 이런 재정적인 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라고 했을 때는 누구나 그게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할 수밖에 없고요. 좀 더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임대 150만 원이라는 것하고 주거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월 한 1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보조가 합니다. 이게 한 100만 가구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서 저희가 한 240만 가구나 뭐 이 정도 공급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저희가 10분위로 이렇게 실제로 주거와 관련된 혜택을 얼마나 오느냐를 조사를 해보면 1분위는 비교적 혜택을 많이 봐요. 그런 지금의 어떤 제공에 의해서. 근데 당장에 2분위, 그 최하의 그 바로 위의 분위로만 가도 이런 정부가 지원한 주거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중산층한테 공공을 제공하겠다 또는 뭐 어떤 계층한테 뭘 제공하겠다라는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 소득계층 분위에서 적어도 뭐 한 40%, 뭐 최악의 경우 최소 20% 이하는 어떤 형태로건 혜택을 보도록 그거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임대에서도 중산층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는 순서상 맞다. 근데 약간 이게 좀 그 뭐랄까 갑자기 굳이 꼭 그런 지원이 없어도 사실은 될 만한 계층까지도 공공으로 다 해결하자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공급을 많이 할 것 같이 나서기 때문에 또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도 그쪽으로 확 가기 때문에 저는
공공임대를 얼마나 앞으로 짓고 공급을 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이제 좀 국민들이 진짜 그런 공공임대 주택에 살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느냐 이 문제도 있고 방금 이상경 교수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를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받는 100만의 그 가구와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 그런데 주거급여를 그래 받는 분들 이분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공공임대주택을 만약 짓는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공급을 하고 그 소득 1분위가 차면 2분위로 올라가서 공급을 하고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가 가는데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마치 중형의 예컨대 80제곱미터가 되는 그런 중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서 그냥 우리 보통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그냥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을 기대를 이제 불러일으킨단 말입니다. 근데 다주택자는 엄격하게 손발을 묶어가지고 아까 530만 원이라는 그 시장에서 이 생태계가 붕괴될 정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공공임대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손정인 교수님 최근에 10월 말인가요? 어제 모 언론에 이 발바닥이 가려운데 머리를 끓는다 이러면서 미신을 타파하자 이런 이제 긴 칼럼을 쓰셔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공공주택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과 그 정부가 국민 세금이든 LH공사 적자를 보든 국가의 책임과 그 시장한테 맡겨줄 부분에 대해서 좀 송 교수님 좀 정리를 우리나라는 공공임대 주택을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200만 원 건설 계획이 나올 때 1988년에 영구임대 주택이라고 해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게 그때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을 보건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늦게 시작했죠. 정부가 돈이 없고 돈이 있어도 경제개발에만 다 집어넣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일을 그때까지 등한시했던 거죠. 그런 죄의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부에도 있고 또 주택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짓자. 지금까지는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주장을 했고 다행히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지었죠. 지금 이제 한 150만 호 정도 있고요. 이제 몇 년 안에 200만 호가 넘게 될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마 근본적인 어떤 지금 검토와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중형임대주택 이런 거는 전혀 그 솔루션이 아니죠. 중형임대주택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지금 전세난이 워낙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전세집을 못 구하는 중산층을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세난이 왜 생겼습니까? 정부가 이 시장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전세난이 일어났고 그거를 다시 세금을 들여서 중산층에다 임대주택을 지어주겠다는 이런 모순이거든요. 차라리 그거를 건드리지 않았으면은 그 시장이 그냥 살아가면서 중산층들한테 그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줬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요. 이게 임대주택이라는 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건축비만 해도 제곱미터당 200만 원씩 되고요. 이거 지금 8호제곱미터 되는 중형 공공임대주택을 정부 돈으로 지어준다면 하루당 1억 7천만 원가 들어가는데 이건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토지비 제외하고. 그럼 토지비까지 하면은 적어도 2억 5천 3억 되는 예산을 들여서 한 집에 임대주택을 지어준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의 돈을 들여서 그 임대주택을 제공하던 그 섹터를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하고 사람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손정 교수님 말 그대로 보면 역시 이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방금 이상인 교수님 말씀 중에 유럽 사회주택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보도를 못 보셨으면 잘 모르실 건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회적 기업을 주택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젊은 변호사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 고향이 지축 그죠? 남양주의 별내에 각 500호씩 500호 맞죠? 각 500호 정도씩 예, 둘이 합쳐서 1000호의 그 아파트를 지었어요. 거의 490, 뭐 500 정도의 세대가 들어가는 아파트 단지 그 작은 아파트는 아닙니다. 근데 그 기사가 이제 난 것도 보고 그분한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시행사나 이제 이런 데에서 이렇게 가져가는 이용 같은 걸 아껴가지고 시세보다 한 80% 정도로 이제 이 말이 되게 긴데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근데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는데 뉴스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뉴스택이라는 개념에다가 사회적 경제 사는 협동조합이라는 걸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사는 그 커뮤니티에 공동체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해피하게 그렇게 사는데 거기도 이제 나중에 8년인가 10년인가 지나고 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처분 문제가 법적으로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건 있는데 일단은 시작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송 교수님은 아마 사회적 경제 같은 거 좀 싫어하실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협동조합형 공공이 지원하는 민간임대로 그래 가는 그런 아파트가 소위 이 사다리를 복원하는 그런 기능을 지금은 뭐 진짜 극히 미미하지만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부가 그냥 세금 들여가지고 중형 임대 아파트 짓는 것보다는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다람쥐스럽다고 생각하고 그게 국민의 전체 주택의 수요 중에 일부라도 좀 차지할 수 있다면 그게 유럽도 사회주택이라는 게 나라마다 모델이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섹터가 좀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주택이라는 건 이게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줄 테니까 민간 내에서 좀 싸게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해라.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는 뭐 민간일 수도 있고 또 공공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유럽식의 사회주택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 스타일의 경영체제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회적 기업을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아주 사명감이 있으신 개인이나 또는 일단의 그 그룹의 훌륭하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윤리적으로 경영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저는 100%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은 다만 이것이 얼마만큼 큰 규모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많으냐라는 거죠.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사업을 할 때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사업, 특히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사업들은 항상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위험이 많은 사업이에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좋게 시작을 했지만 중간에 뭐 인허가가 잘못된다든지 뭐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지 뭐 건물이 중간에 무너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걸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그 몇 사람한테 의존하는 그런 어떤 경영 체제로서 수백만의 국민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을 담당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택에 대해서 혹시 이상경 교수님 좀 말을 좀 더 하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사회주택을 하는 주체, 소위 사회적 경제라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뭐 비영리단체 이런 데가 뭐 사실은 시공이나 뭐 이런 개발, 뭐 운영 이런 것들에서 분명히 이제 좀 열악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개인 임대인들에 의해서 모든 시장을 계속 공급하다 보면은 특히 우리 같이 전세라는 체계를 가진 상태에서는 이 가격 변동성이나 이게 굉장히 클 때 사실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자체가 사업자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저는 사회주택도 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안에 일단 집어넣어서
그걸 운영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도 있지만 사회적인 그런 좀 가치에 부합하려는 그런 그룹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뭐 유럽처럼 그게 뭐 전체 10% 20% 되면 좋지만 뭐 그건 알 수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이제 제3의 임대인, 사회적 임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룹을 이 분야에서 좀 키워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오로지 그 임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이익만 바라는 행위로만 보지 말고 거기에도 분명히 사회적 가치에 부응하는 조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걸 좀 육성해 주는 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그 손정 교수님 말씀하신 1988년, 89년 그때 롯데구 정부 때 주택 200만 호, 그러니까 200만 원을 추가해서 플러스 25만 호의 영구 임대 아파트를 그때 공급할 때, 지금은 제가 국회의원이 아닙니다만 제가 16년 국회의원 한 제 지역구에 영구 임대 아파트가 아주 오래된 게 있는데 거기가 슬럼화되고 장애인이 사는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병에 걸핏하면 자살 사고 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노태우 정부 때 지금부터 30년이 넘은 그때 지었던 영구 임대 아파트가 얼마나 슬럼화되고 우범 지역화가 되는 걸 보면, 그러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게 사실 그런 걸 더 잘 관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5층짜리에 장애인이 못 가니까 5층 아파트라도 엘리베이터를 옆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든지. 그런데도 돈 들어갈 때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왜 중산층한테 자꾸 공급할 그런 이제 중형 공공 임대 아파트를 왜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우선순위 차원에서 저는 잘못됐다 생각하고, 지금 화제를 조금 바꿔서 이제 내 집을 사는 거, 집 사는 문제로 좀 넘어가서,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때 분당에 97,000호인가요? 10만 호 가까이를 공급을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인 것만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공급을 해가지고 90년대 들어와서 거의 뭐 한 10년 이상 무슨 강남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켰다. 그래 저희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정당들의 이 특징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특징이 이 공급 문제, 공급에서 뚫려 막혀 있는 거를 그거를 뚫어주라. 이게 굉장히 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 이 전세, 월세 정말 뭐라 그럴까요? 정말 질려가지고, 예? 진짜 뭐 연끌을 하든 뭘 하든 내 집을 지금 마련하겠다는 그 국민들한테 지금 아파트 가격, 집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공급에 대해서 이 문제, 집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공급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 송 교수님, 뭐 신도시 문제 포함하고 그린벨트나 택지 문제 포함해서 한번 솔루션을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 온 큐시트를 보면 뭐 동네별로 공급 대책이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는 측면을 보면 주택 시장에서 그 최적의 솔루션을 잡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주택도 무지하게 다양하죠. 지역별로도 다르고 뭐 유형별로도 다르고 가격대별로도 다르고 뭐 수십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주택들이 있고요. 사람들도 다르죠. 가족의 숫자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소득도 다르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도 다르고 이것도 또 수백 수십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택의 다른 유형과 사람들의 다른 유형을 매치시키는 그거는 뭐 지옥같이 힘든 일이 되겠죠. 그거를 정부가 할 수 있느냐? 정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알아서 찾아간다는 게 결국 시장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기네가 잘할 수 있고 또 이익이 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가 될 거고요. 다만 이 시장에서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토지 공급에 관련된 일입니다.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땅 자체는 아니에요. 거기에 화지 인프라가 깔려야 되고요. 교통시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그 투자가 있어야 되고 또 공법적인 규제가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자연 상태의 토지로서는 안 되고 정부가 컨트롤하고 관리해서 만들어지는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이런 토지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3기 신도시 같은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금융이죠. 금융 측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득이나 그 재산에 비해서 집이란 건 항상 비쌉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집은 하여튼 비싼 겁니다. 로마 시대 때도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집을 먼저 사서 대입벌로 하고 나중에 천천히 돈을 갚아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도 안정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되고 하죠. 이런 금융 시스템 같은 것들을 갖춰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아마도 주택 정책의 존재 이유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저소득층들이 인간다운 존엄을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기본적인 주거 요건을 갖추게 하는 게 이제 정부가 할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기 신도시 같은 것들이 이제 토지 공급을 해서 주택을 대량 건설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됩니다만은 이게 강남의 재건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살아야 되는 사람은 강남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그 가구들의 유형 중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내도 좋으니까 나는 좋은 동네에서 좋은 집에서 살겠다라는 사람입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좋은 차 사는 사람도 있고 당장 굴러만 가는 바퀴만 4개 있으면 된다라는 차를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강남 재건축에 살도록 해서 재건축을 좀 원활하게 해서 그 새 집의 가격을 좀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요. 3기 신도시 같은 거는 아마도 처음 집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중산층 사다리에 발을 얹은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으면은 뭐 조금 떨어진 3기 신도시에 살더라도 광역 교통시설 같은 거를 원활히 갖춰가지고 서울에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교육시설 같은 것들도 좀 좋은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애들을 안심하고 기를 수 있게 하고, 뭐 육아시설들 같은 것들은 잘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양하고 주택들도 다양하다는 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만 해라라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풍선을 띄웠다가 금방 걷어들였는데 그린벨트를 지금 쓸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제 그린벨트를 지정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했던 뭐 중요한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였습니다.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우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부선을 위해서 땅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70년대로부터 생각해보면 부선은 언제입니까? 지금 50년 후니까 지금쯤이 후선이에요. 그리고 우리 후선이 누가 있을 거냐? 별로 없어요. 지금 인구가 감소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우리 뒤에 후손이 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보존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쓸 때죠. 그래서 저는 이 3기 신도시가 뭐 위치가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린벨트 안에 택지 개발을 좀 적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린벨트를 보존한다는 생각으로 그거를 뭐 찔끔찔끔 내서 쓰니까 자꾸 이상한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그 과천에 우연선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길을 따라서 쭉 어떤 그 띠 모양으로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 도시가 그렇게 형성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 안에서 뭐 주거, 상업 뭐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록 도시가 적절한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그린벨트 보호라는 명물을 지키면서 한편으로는 땅을 꺼내 쓰려고 하니까 그런 이상한 도시가 돼버리고 가독성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린벨트를 쓰자 상당 부분,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아마 그게 좋은 공급의 솔루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그린벨트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민감한,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도 이야기 꺼냈다가 도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제 그린벨트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그림이 아닌 그린벨트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린벨트 중에 이제 하대 그 그린벨트를 풀기 이전에 서울 같으면 서울 시내 안에서 아까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떤 분의 주장을 보면
강남 문제는 그냥 내버려 두고 강남과 같은 동네가 강남이 아닌 서울 다른 동네에 자꾸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거를 노력을 해주자. 그 안에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도 있고 교육이나 문화, 병원 이런 인프라가 있을 겁니다. 사실 목동도 좀 그랬고요. 우리 서울 시내 우리 새로 개발된 그런 동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상영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그린벨트 푸는 거 이전에 우리가 최대한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찾아내는 거, 대도시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재개발 재건축 푸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서울에 지금 주택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서울에 어떻게 주택을 공급할 거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뭐 예컨대 사람들이 원하는 주거의 유형 중에는 상당히 우량한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 안에 우량한 아파트 단지를 사실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 재개발 이외에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거든요. 물론 그린벨트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우선으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초과이동 환수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정부에서 내놓은 게 공공재건축 또는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짓겠다. 대신에 그 대부분을 기부 체납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사실 이게 호수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호가 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그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재개발 재건축에 당직하고 정부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이 공공재개발이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좀 합리적으로 이것이 공급될 필요성이 크다라고 하면 꼭 이것을 우겨야 하는가, 이렇게 꼭 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나 이렇게 주택을 공급할 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역세권 2030이라 그래가지고 현재 그 주요 역 주변에 청년주택들을, 물론 이제 땅값이 너무 올라서 이제 좀 쉽지가 않은데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땅들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기업들이 지금 보유했던 땅들 중에 복합개발하고 있는 땅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전부터 얘기됐던 것 중에 이제 장기 미집행 시설, 뭐 10년 이상 지나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다시 개발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찾아보면 있는데 왠지 열심히 찾는 느낌이 잘 안 들어서 제가 좀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부분. 예. 그 금융에 대해서 잠시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LTV라는 규제가 있고요. 그 집을 이제 사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까 어디선가 빌려야 되는데 빌리기 제일 좋은 데는 은행이겠죠. 뭐 제도권 금융에서 빌리면 제일 좋은데 제도권 금융 바깥으로 가면 또 뭐 엄청난 금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주택 금융을 가지고 뭐 최근에 그저께에도 뭐 소득 8천만 원 이상이면 1억 이상의 신용대출을 했다가 1년 이내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거를 새로 도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거를 금지하는 법안이다 이런데 우리가 과연 연소득 8천만 원, 우리 1인당 국민 GDP가 3만 불이 넘는데 연소득 8천만 원이라는 이 넘는 사람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타이트하게 규제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건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LTV, DTI 규제를 하고 최근에는 뭐 또 DSR이라고 그걸 차주별로 이렇게 규제를 한다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이 DTI 같이 소득하고 부채를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하는 규제가 어느 나라나 갖고 있는 그런 조금 선진국형인 규제고, LTV 같이 집값하고
집값하고 대출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그걸로 규제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하는 규제 아니냐 싶은데 이제 이런 거죠. 우리 박근혜 정부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금리로 갈 때 저금리로 가고 그때 우리 경제부총리가 LTV DTI를 완화하고 이럴 때 빚내서 집 사라는 말이냐, 사람들로 하여금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게 만든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뒤집어서 해서 보면 빚 안 내가지고 집 사는 방법이 있느냐, 빚 안 내가지고 집 사는 사람은 현금 잔뜩 쌓아놓은 현금 부자들밖에 없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택금융을 좀 개선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이상윤 교수님은 좀. 아니, 이거는 제가 먼저 해야 돼요? 아니, 송 교수님 먼저 하시고. 송 교수님 먼저 하시고. 제가 뭐 이거 좀 잠깐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제가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실제로 주거 실태 조사에서 왜 집을 갖고 싶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은 주거 안정이거든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자산 증식 이런 건 비율이 되게 낮아요. 뭐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인생에서 가장 안정적이 내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의 문제를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제가 이제 주택 거래가 지금 2015년에 120만 원이었어요. 그 후에 이제 계속 줄어서 작년에 80만 원 정도밖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갑자기 이제 이게 막 뜁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한 달에 좀 구매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4월 달에 7.4만 원까지 줄었다가 6월 이렇게 오면은 14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미래 주거에 대한 그런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제 늘어난 부분들이 있는데, 대략 현재까지 9월까지 92.9만 호를 이미 매입을 했어요. 네. 이전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지금 거래를 한 상태가 된 거죠. 왜 이렇게까지 집을 많이들 가지려고 하느냐라는 걸 이제 제가 이게 연령별 우리나라 그 자산 그 비중을 보여드리는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자산 중에 80% 정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60세 이상으로 가면 뭐 85%까지도 가고. 그럼 젊은 세대는 어떻게 되느냐고 보시면, 젊은 세대는 집을 가진 사람이 한 30%, 26%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대부분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이나 32%가 이렇게. 그래서 이게 40대, 50대 가면서 자기 집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부동산 자산이 많고 금융자산이 적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내 집의 가치는 대략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동산이 뭐냐? 이게 뭔가 현금을 받기, 그 임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다른 종류의 내 집 이외의 부동산을 가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나마 저렇게 된 이유가 선진국하고 좀 다른데, 맥주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도요, 한 40%는 자기 집 자산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은 금융자산이 훨씬 많습니다. 나머지 그 부동산 자산보다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자기 집이 거의 한 45% 정도, 그 나머지 금융자산을 가진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부동산을 가게가 엄청나게 많이 가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내 집 빼고 나면 나머지 부동산은 다 노후의 자금이나 임대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노후 자금 쓰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선진국은 그런 식의 부동산은 전부 그 간접 부동산으로 증권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리츠라든지 뭐 MBS라든지 이런 자산을 사면 거기서 안정적으로 수입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시장이 너무 작고, 그러니까 노후의 어떤 그런 임대주택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한 30% 정도의 자기 자금을 가지고 있긴 한데, 자물쇠로
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집을 마련할 수단을 뺏어버리면 자기 자산, 집 자산도 없고 거기다가 어떻게 또 뭐 나머지 어떻게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게 현실적으로 저는 너무나 불안한 상황일 거라고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일단 내 집부터 마련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면 그걸 뭘로 해왔냐 지금까지. 그게 사실은 전세자금 자기 거든 남의 거든 그걸 계속 활용하는 식으로 대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이런 그 대출이 한 40~50%를 넘어가기 힘드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 집을 마련해 왔던 것인데, 이제 이거를 막아버리면 지금은 모두 어쨌든 전세금을 활용해서 뭐 집을 미리 사거나 이런 거 전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뭐 한 40%, 50%의 그 빌릴 수 있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지고 있던 전세금 이런 걸 써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신용대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서는 좀 곤란하지 않냐. 이게 사람들이 자기의 이 어떤 라이프 사이클의 최종 종착점을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한 건데, 그런 걸 다 제끼고 그냥 본인이 가진 돈하고 약간의 대출로 사봐라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 신용도가 높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 증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소득 자산 불균형은 이거 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도 이미 엄청난 구매가 줄지도 않았어요. 근데 저거가 이미 그런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주택도시기금이든 공적자금이든 대출의 비율을 늘리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주고 지금 이 사람들한테 뭔가 방법을 찾으라고 하니까 못 찾는 거예요. 송 교수님, 이 주택금융 관련해서 이상영 교수님께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주택금융이 더 쉽게 정부가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 전세 보증금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자기 집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거기다가 이제 매매 시장을 뭐 최대한 좀 공급을 통해서 안정을 시키면서 그게 사다리를 탈 수 있도록 하는 길이다, 이런 이제 취재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 동감이고요. 그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즉사다라고 비난을 받았다고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선진국이라면 대출해 줄 테니까 미리씩 사고 천천히 갚아라. 어떤 나라는 그렇게 하죠. 그렇지 않은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우리나라도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비로소 이런 선진국 반열에 접어든 거죠. 다만 무작정 돈을 빌려주지가 않죠. DTI나 LTV 규제 같은 게 있어서 한편으로는 차입자도 보호합니다. 차입자가 파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주는 거고요. 더 중요하게는 금융 시스템을 보호해줍니다. 부실대출이 많이 나면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고, 그렇다면 경제가 휘청거린다는 것을 미국의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국제금융위기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TI나 LTV 같은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DTI나 LTV는 금융 시스템이나 차입자를 보호한다는 목적보다는 집값을 잡는다라는 목적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현금을 부모한테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집을 사죠. 이건 주택금융의 목적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 주택정책의 목적에서도 어긋나는 것이고요. 또 이번 정부가 사람이 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무슨 사람이 우선이에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 사람은 희생돼도 좋다라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금융에 대한 규제는 오로지 주택금융 시스템의 보호를 위해서만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택 가격을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통제를 하겠다,
그것만 좀 포기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주택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주택금융 중에 두 분 중에 아무 분이나 대답해 주셨는데 주택금융 중에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얘기를 해서 김모 의원이 국토부 장관한테 이제 그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론 그게 너무 지금 가격은 이렇게 오르는데 이 론의 한도가 너무 작지 않느냐. 예?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론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뭐 적격대출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가격이 막 오르고 이럴 때는 그것도 조금 이렇게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예컨대 이런 게 공적 모기지론이라면 그러면 좀 이게 좀 이렇게 더 어려운 분들한테 정부가 어떻게 컨트롤하는 이런 이제 대출의 경우에는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일산에 있는 자기 집값을 몰라가지고 5억 원이라고 했다가 그 아파트 주민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 6억 몇 천인데 5억이 뭐냐 그러면 난리가 한번 났거든요. 한번 누가 어느 분이 아무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DTI라는 것이 사실 과거에 글로벌 분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주 주목받았던 방식은 아닌데 이게 전통적으로 어차피 대출을 하고는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원리금 상환을 할 만한 가게한테 빌려주는 게 금융권에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니까 미국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해왔던 것이고 우리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차용을 해서 그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어느 정도의 그런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빌려주는 것을 전제로 하니까. 근데 LTV 같은 경우는 그 비율을 굳이 정한다는 게 별로 저는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모두가 똑같이 제한을 받아서 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대출을 얻어서 자기가 상환해버리면 되는, 미국에서 30년 상환을 해서 다 갚고 자기 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는 게 저는 계속 좀 의문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고, 근데 그런 일들은 사실은 이 주택 도시기금을 써서 하는 뭐 빈돌 대출에도 있고 버팀목 대출에서 전세도 똑같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올라가니까 뭔가 더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혜택이 있어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주택 도시기금이 거의 한 140조, 150조 되는데 이게 여유자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자금을 이렇게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에 맡겨가지고 이런 금융자산을 사서 운영해서 수익을 돌려받아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청약자 돈이니까 예금 지급을 또 해야 되니까 그건 오케이지만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자금이 모자르다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뭐 금융자산에다 운영해서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것도 필요하다면 좀 저리로 필요로 하는 대체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위 공적 모기지라는 형태로 좀 더 공급을 해서 좀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이제 마지막 그 세금 문제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하도록 그래 가겠습니다. 1부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2부가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졌는데요. 여러분들 다 바쁘신데 끝까지 자리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요거 세금 문제는 하고 이제 곧 끝낼 테니까 끝까지 자리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금 문제인데 얼마 전에 송 교수님 쓴 칼럼이나 이 책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이 책에서도 제가 보고 그런데 굉장히 헷갈리는 게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금이 이제 보유세는 재산세, 종부세 합친 거죠. 보유세와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 합친 거. 그다음에 양도세.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다른 국가들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이제 결코 높지 않다는 그런 통계를 정부가 국토부나 뭐 기재부나 이런 데서 교묘하게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송 교수님 쓰신 칼럼이 보니까 재산과세를 OECD 국가와 비교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고 하셨고, 얼마 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낸 자료도 보면 보유세와 거래세와 양도세를 합치면 문화가 상당히 좀 높은 걸로. 그래서 일단 먼저
국제 비교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보통 보면 보유세는 올리고 이제 거래세는 낮추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방향이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에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만, 아까 다주택자가 830 중에 530을 다주택자가 공급을 하는, 예? 공공임대 없이도 공급을 하는 임대차 시장이 제일 중요한 공급자인데, 그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세부 대상에 관련돼서는 뭐 가장 믿을만한 자료가 OECD에서 나오는 그 레베뉴 스태티스틱스라는 건데요. 거기에는 이제 재산에 대한 과세를 취득, 그다음에 보유, 그다음에 상속증여에 대해서 합니다. 여기에는 양도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죠.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이 주세 부담이 좀 낮은 편이었어요. 낮다라고 하는 것이 OECD 뭐 36개국입니다만 그중에서 한 중간쯤이었는데, 그동안 이제 과표도 올랐죠. 과편시라 과표도 오르고,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들어오고, 뭐 재산세도 올리고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2019년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GDP 대비 비율로 보면은 5번째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근데 물론 이 통계는 나름대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뭐 각국의 공식적인 통계를 갖다가 취합을 한 거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여기 있는 이제 거래세 안에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거래세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그것도 재산과세라고 포함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나라는 또 양도소득세가 많잖아요. 다른 나라는 양도소득세 거의 없는 나라가 많은데,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여기 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런 거를 따져보면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적인 트렌드를 나타내는데 유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로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재산에 대한 보유과세가 우리나라는 낮은 편이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그걸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뭐 일본보다도 낮은 걸로 나오는데, 낮다라고 해서 아주 낮은 건 아니고요. 36개국 중에서 딱 중간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취득세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등인데 2등하고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를 합하면 우리나라가 이미 부동산 세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정부가 세금을 올려도 뭐 집값 있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세금 다 냈어요. 집값도 좀 오른 것 같고, 뭐 내가 생각할 때 뭐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냈는데, 올해부터 시작해서 야, 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납세자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쯤 되면 훨씬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60, 70년대에 경험했던 바와 같은 그런 조세저항 운동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서서히 삐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렇다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정당이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납세자들이 내 세금이 정말로 정당하냐, 또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감시해주고 납세자들의 어떤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게 정당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또 민주당은 그 세금 이야기를 하면 그 세금 싫으면 집 팔고 딴 데로 가라. 그러면 집 파는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집값 싸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국가가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느냐라는 각 국민들마다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인데, 너무 돈 없으면 집회도 나가라.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에 재산세가 많죠. 미국에 재산세가 많은 이유는 지방정부의 세입이 거의 대부분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받아서 좋은 학교 만들고, 경찰도 좋게 하고, 공원도 좋게 하고, 집값 올려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재산세를 많이 내요. 재산세 많이 내면 우리 집값 오릅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서조차도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많이 한 거죠. 커지니까 주세정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주헌법을 고치고 이 세금의 한계를 설정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이제 grandfather clause라는 건데요. 할아버지들을 보호하는 감면 조항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 오랫동안 살면서 지금은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이 많아져서 여기를 떠나야 되거나 집을 팔아서 그러면 어떻게 살지 모르는 이런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이 할아버지들은 특별히 세금을 깎아준다. 이런 조항들 같은 것들이 이제 주헌법에 들어가고 그러죠. 그게 인간의 얼굴을 가진 조세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나라도 예컨대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은 약간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그게 감면의 폭이 너무 작죠. 세금에 대해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이 교수님 좀 하신 말씀 있으시면 보태해 주시죠. 아니요,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뭐 더 할 얘기는 없는데, 다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이 지나치게 세제 혜택을 많이 줘서 이게 잘못된, 그래서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등록을 해서 혜택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저는 여전히 그렇게 보기보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무엇인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 청구권을 완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민간임대특별법상에 들어와 있는 자발적으로 임대를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만약에 이게 지나친 혜택이라면 적정한 수준을 찾아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현재 민특법상에 들어와 있는 등록 임대 사업자는 신규는 거의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기존에 한 100만 원 있는데 이 사람들도 조만간 포기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현재 같은 세제로 간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말 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그런 우리 지금 이 임대 시장의 이런 좀 구조를 잘 이해하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두 분 뭐 저를 포함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부동산에서 무식한 사람이고 이 두 분이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 한두 분만 좀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유승민 대표님한테 제안입니다. 예. 저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만 해도 집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오른다는 전망이 별로 없어서 사람들이 집을 안 샀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아까 주호영 대표도 말씀하신 서울시만 보면 50% 이상 집값이 올라서 집을 안 가지고 못 산 분들은 문재인이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다. 원상 복귀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서울 시민 중에 한 45%에서 50%가량이 자가가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욕해도 속으로는 내 집값 올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유 대표님이 대선에 출마하셔서 대통령이 되시면 전국 혹은 서울의 집값은 하락시키실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해서 이끌어 가실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전두환 정권 이후에 이 서울에 전국에 이제 집 매매 가격, 그죠? 집값이죠. 집값의 변화와 또 전세가의 변화를 이렇게 통계로 KB는 감독이 통계로 이제 보면요, 집값이 진짜 내려간 거는 이거는 무슨 뭐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IMF 위기 직후에 또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그럴 때는 자산 가격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으니까 그럴 때 이제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저는 집값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올려놓은 아까 조호영 대표 말씀하신 50%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파르게 올려놓은 이 집값은 조금은 하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 당연히 생각하고요.
그 전에도 보면 집값이 아까 제가 일부러 분당 10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분당이나 일산이나 괜찮은 신도시를 우리가 잘 만들면 아까 손정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러면 결국 우리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했던 우리의 기본 정책은 공급을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도 그렇지만 전세 시장도 마찬가지로 그걸 민간이 공급하든 누가 공급하든 공급을 충분히 해줘서 그게 매매 가격이든 전세 가격이든 안정시킨다 이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보니까 이거는 부동산 대책을 23번이나 워낙 꼬아놔가지고 생태계를 손 교수 말씀대로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무조건 정권은 바꾸는 수밖에 없고 정권을 바꾸고 나서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완전히 이렇게 좀 새로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새로 구성을 할 때 그때는 내 집 마련 사다리를 위해서는 전세 시장과 매매 시장의 가격의 하향 안정화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저소득층 주거복지다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시면 뒤에 누가 계십니까? 뒤에 먼저 손들. 예, 예. 사람. 뒤에 먼저 손들. 마이크 안 나오네. 키면 돼요, 위로. 자, 이거 쓰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1인 가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 같은 이제 1인 가구들은 이제 청약을 받게 되게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공공임대주택도 엄청 많이 쓰고 있고 저는 지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이제 1년, 2년 뒤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하든 아니면 다른 집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집을 사서 뭐 신혼부부들은 집을 사서 안정적으로 뭐 살겠지만 저 같은 1인 가구들은 만약에 집 때문에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주택을 들어가서 5년, 10년을 살게 되면 나중에 집값이 안정화되고 저희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는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이제 지금 전세 대란 겪고 있는 분들이 참고 견디면 괜찮아지느냐, 그죠? 이 질문하고 이제 비슷한데 5년, 10년 견디시면 괜찮아. 이거는 전문가들이 대답하시니까 손 교수님. 네? 후배한테 이상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사회주택 얘기를 좀 잠깐 또 해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가 이제 공공일 수도 있고 민간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3의 임대인, 또 이제 사회적 임대인이라는 사회주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아까 이제 그 주축이나 결례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양한 유형들이 사실은 향후에는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어떤 거는 임대형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자기가 예를 들면 협동조합형 같은 경우는 조합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조합원들이 낸 지분으로 그 소유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자기가 머무르는 동안 자기 집 같이 되는 거죠. 뭐 그런 방식들. 그래서 1인 가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좀 주택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큰 거를 구입하기 쉽지가 않고, 그럴 때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주택이나 협동조합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일반화되면은 집에 대한 구매 부담을 좀 덜면서도 그런 데서 좀 저렴하게 주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지금 어쨌든 신혼부부나 이런 특정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쪽에 소위 이제 특별공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그 특별공급의 대상으로 그럼 과연 1인 가구는 적정한 게 아닌가, 이거는 어쨌든 정책적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조금 평소에 느낀 걸 좀 더 붙이면, 아까 특공이라고 해요. 특별공급. 이게 우리가 청약을 할 때 점수를 주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게 예컨대 신혼부부랄지, 무주택 얼마에, 어쩌고 소득 어쩌고 이래 있는데, 저는
그 조건이 저는 조금 너무 까다로운 걸 느끼는 적이 있어요. 예컨대 거기에서 그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으면 우리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저 조건이 안 되네. 근데 나는 내 집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고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1인 가구가 저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신혼부부를 우대하는 건 좋은데 신혼부부를 지나치게 우대해서 신혼부부는 집 사는 게 뭐 굉장히 쉬워지고 신혼부부가 아닌 똑같은 연령대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1인 가구는 집 사는 게 너무나 어려워지면 그럼 1인 가구는 너무나 불리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그게 뭐 청약이 지금은 뭐 537대 1 뭐 이런 식이니까 좀 너무 과열이 돼서 제가 뭐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뭐 30대 1, 40대 1 이 정도의 비율로 청약을 만약 한다면 그러면 조금 조건을 완화시켜줘서 1인 가구라도 작은 아파트는 자기가 임대 아파트 살고 싶으면 살지만 나는 정말 작은 아파트 뭐 원룸이든 조그마한 아파트 내 이름으로 좀 살고 이 집 문제는 잊어버리고 싶다. 예? 이런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뭐 이 이야기를 안 하면 죽어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제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동 회장님 짧게 좀 예. 짧게 어떻게 저 송 교수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15년, 16년 전에 제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부동산 정책을 연구하면서 우리 송 교수님 그때 관대에 계실 때 이제 이 교수님께서는 그때 그 당시 실무에서도 그 당시에도 유명하셨고 저는 우리 송 교수님께 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정부의 기본적인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그 시장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뭐 모든 정책의 기본 출발이 일반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하고 똑같이 보는 시각,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완전 경쟁 시장과 불안전 경쟁 시장의 그 차이도 전혀 모르고 모든 부동산 시장에 대입시키는 걸 완전 경쟁 시장하고 똑같이 보는 시각, 그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송 교수님 같은 전문가분들께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그 부동산 시장을 정책을 보는 이관자들한테 따끔하게 좀 충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20년을 가까이 이재원 주택임대차 시장도 너무 가까이 한꺼번에 바꿔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우리 유 대표님께서 정권을 차지하셔야 되고 다 바꿔야 된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짧게. 그다음 저 뒤에 꼭 하시고 싶은 말씀까지 맞아 듣고. 이제 경기도 양주시에서 왔는데요. 그 접경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 주변이 다 군부대고 옆에 가면 탱크도 지나가고 장갑차도 지나가고 접경 지역인데 거기가 지금 그 2기 신도시인데요. 어차피 신도시가 그 서울의 주택난 완화를 위해서 신도시가 다 1기, 2기, 3기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여기 2기 신도시인데 지금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 2기 신도시가 2004년, 2005년에 지구 지정이 돼서 아직도 완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뭐 일부 토목공사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이 뭐냐면 2기 신도시인데 3기 신도시에 추월당해서 그 2기 신도시의 가치가 하락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또 신도시 만들면서 어차피 저도 이제
그 평촌에 일기 신도시 살다가 이렇게 갔는데 어차피 그 신도시라는 것은 좀 가격도 좀 싸고 또 쾌적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신도시 이주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지 하나 하고 또 지금 이번에 거기가 또 그 투기 지역인 조정적으로 지금 묶였는데 그 국토부의 기준이 뭐냐면 이제 주택 가격 상승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아파트가 3억이면 1억이 오르면 30%가 올라버린 거잖아요. 1억은 올라해서 투기적으로 묶여버리니까 또 청약이 미달되고 이런 그래서 미분양 관리지역 또 투기지역 미분양 관리지역 이게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주택 상승률이 아니고 일정 가격 이상 상승으로 이런 투기 지역 규제할 때 좀 제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토론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하실 클로징 멘트 포함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또 후배한테 한번.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부는 주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에 100% 동감합니다. 주택을 뭐 아주 복잡하게도 볼 수 있지만 또 아주 단순하게 보면 땅 위에 자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적절한 수익률만 거둘 수 있다면 자본 공급은 무한대로 됩니다. 지배 공급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의 수익률을 어떻게든지 줄이려고 세금 매기고 규제하고 뭐 금융을 조이고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도 주택의 공급이라는 그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돼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더 심해지고 그렇다면 전세난이나 이런 것은 해결할 길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규제를 하더라도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더라도 주택에 투자되어 있는 자본이 적정한 수익률을 거둬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도 머릿속에 좀 넣어두면 세금이나 규제나 뭐 이런 거 금융을 운영할 때 이상한 짓을 조금이라도 좀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마지막 질문에서 혹시 하신 말씀 있으세요? 이기신도 씨는 뭐 미분양의 무덤이니까 참 뭐라고 할 말씀이 없고요. 다만 이제 3기 신도시하고 좀 연결돼서 인프라를 까는 길에 이기신도 씨도 좀 이제 그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인프라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만큼 이제 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정부에다가 뭐 저는 기회만 있으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정부도 또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상민 교수님. 예.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포함해서 답변 좀. 예.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현재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것에 지금 전체적인 그런 시행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어떤 그런 준비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좀 미흡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뭐 갭 투자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갭 투자는 다주택자가 집값이 오를 걸 전제로 약간의 그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사서 그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투기적 행위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칭했던 얘기인데 뭐 엄밀하게 학문적 의미는 아니고 갑자기 이게 모든 사람이 집을 살 때 전세를 가지고 끼고 사게 되면 그게 다 갭 투자라고 정의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이제 그게 거의 50%거든요. 10%. 그러니까 이 50%의 사람이 그 집을 살 수 있는 수단이 상실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그것을 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거는 뭔지 이런 그 레버리지에 대한 충분한 배려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2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1기 신도시는 이미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1기 신도시가 그 인프라가 이미 좀 이제는 개선돼야 될 단계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이제 투자나 이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일기 신도시는 일종의 난개발이 됐어요. 왜냐하면 최초에 기획했던 그런 주택 수보다 훨씬 2배 막 이렇게 지금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려가 있어야 하고 당연히 이기 신도시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희가 글로벌 금융위기도 겪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게 완성이 안 됐어요. 뭐 3기라는 말을 하기 전에 2기를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로 오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좀 계획이 서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양을 할 때 분양가에는 교통시설에 관한 자금이나 이런 게 다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에선가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신도시들을 이렇게 바꿔주려고 할 때 이미 세웠던 그 계획들이 왜 그렇게 재정이 지출이 안 되고 안 바뀌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양주도 그렇고요. 제가 지난 총선 때 수도권 한 50군데 다녔는데 화성 동탄 있지 않습니까? 동탄에도 가니까 그 이기 신도시의 위비한 제대로 안 된 인프라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아예 하나 어디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불만이 뭐 보통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이기 신도시는 하다가만 미완성의 상태고 교통이든 교육이든 그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서울에 근데 출퇴근하는 사람은 너무나 불편하고 그런데 3기 신도시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방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뜨악하긴 합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를 알차게 특히 2기 신도시 중에 판교나 이런 데 제외한 나머지 서울서 먼 데는 그런 불만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내놓는 거, 특히 인프라겠죠. 교통과 교육과 아이 키우는 문제, 출퇴근하는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질문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두 분한테 사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그런 질문들이 저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오늘 또 첫 토론회를 너무 길게 하면 그다음부터 안 오실 것 같아서 예, 오늘 이 정도에서 예, 줄이고 제가 그냥 마무리로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손재인 교수님이 아까 첫 질문부터 해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제부총리 하실 자격이 충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부총리가 이 정권의 부총리가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물으니까 저도 지난 10년에 전월세 대책 다 봤는데 솔직히 해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부분이 예, 뒤로 위로금을 드리고 임차 문제를 해결한 분 아닙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상경 교수님 말씀 쪽에 조금 더 동감을 하는 부분은 임대차법을 3법 중에 이제 2법이 지금 시행이 됐고 1법은 아직 이제 남아있는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 두 가지 법안을 전격적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조금 수정이 들어가면서 오늘 손재인 교수님 그 말씀 안 하셨는데 이 정부에서 23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 지금 사실 정권의 임기와 관계없이 이 문제가 지금 국민들한테 너무나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들 또 정부에 있는 장관, 차관 이 사람들 저는 싹 그냥 한꺼번에 그냥 교체를 해야 아까 손 교수님 말씀하신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문제에 23번에 걸쳐서 겉다리를 짚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씩 좀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법 고치는 문제 또 오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안 했는데 우리 이 정부가 보면 아주 단순 무식한 계산으로 전국의 집수와 전국의 가구수를 딱 나눠가지고 100%가 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는 집이 부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가 송 교수님 칼럼 중에 굉장히 공감한 부분이 우리 기생충 영화에 보면 반지하방에 살지 않습니까? 그 반지하 집이
자기 집이라도 거기서 얼마나 탈출하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뭐 진짜 한 40년, 50년 된 아파트에 수돗물에 그냥 녹물이 막 나오고 난방이 안 되고 열악한 슬럼화가 되고 그런 데에서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집으로 살겠다는 이사 가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본능들이 모여서 시장을 형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남 문제도 이 자꾸 사람의 어떤 본능, 아주 천성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그런 정책으로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다주택자 문제도 좀 다시 볼 필요가 있고요. 공공임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세 명, 저를 포함해 3명 다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그래 확대하는 부담이 있으면 저소득층부터 소위 소득 하위 1분위, 2분위 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거부터 그분의 어떤 그분들이 주거복지권부터 먼저 좀 챙기자. 왜냐하면 그 위에 임대 시장은 지금 정부가 잘못해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이 맡기고 시장이 맡길 부분하고 국가가 책임질 주거복지 부분을 분명히 좀 구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늘 매매 시장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택지 공급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풀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저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그린벨트 다 다녀보고 좀 뭐 부산 부근에 대구 부근에 서울 부근에 다 다녀보고 진짜 이거는 그림도 아닌 그린벨트가 있고 그린벨트 안에 사시는 분들이 민원이 끝도 없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벨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막연한 그런 그런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도전해야 된다 이런 강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앞으로 인구가 이렇게 줄어졌는데 무슨 후손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아까 이상경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안에 재개발 재건 용적률 올리고 재개발 재건축 더 허용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서울 안에 강남 같은 동네가 뭐 노원에도 생기고 마포에도 생기고 뭐 용산에 이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시를 좀 재개발하는 쪽으로 최대한 땅을 찾아보고 우리 송 교수님 파격적으로 말씀하신 그린벨트에 대한 그 다음에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뭐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역시 결론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권은 꼭 교체를 2022년에 정권 교체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